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데이터 통신 문혜원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기계와 또 다른 기계 간의 정보에 대한 수집, 가공, 처리, 저장, 분배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전화라는 것을 통해서 통신을 했죠. 그거는 단순히 음성의 전달에 의미를 두었던 것이고, 데이터 통신은 이제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의 처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방식의 통신입니다. 자,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통신이다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원, 또 정보 목적지 사이에서 정보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을 하고요. 데이터다 그러면 현실 세계를 단순히 관찰하고 측정해서 수집한 또 사실, 측정치 이런 것을 말을 하고요. 정보는 데이터를 한 번 더 가공한 겁니다. 가공해서 변환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소에서 나오는 우리는 우유를 먹지만 이 우유는 가공된 거고 어디서 가공된 거요? 바로 이제 소에서 가공되어서 우유라는 것이 탄생이 된 거죠. 네, 이게 데이터 가공 처리한 것은 정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다 그러면 이제 전기 통신 회선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접속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진수로 바꿔져서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교신하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신뿐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통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까? A와 B가 통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보원이 있어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상대방, 수신원이 있어야 되겠고, 뭐를 통해서 매체, 회선이 되는 거죠? 이런 정보 매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신의 3요소는 정보원, 수신원, 전송 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통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 통신이다 그랬습니다. 데이터 통신 이것은 뭐예요? 네, 데이터다라는 것은 숫자다 또는 문자다. 그죠? 숫자나 문자를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는 이제 전자우편 서비스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음성통신이다.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전화가 있죠. 그래서 전화망을 이용해서 음성을 전달하는 통신입니다. 자, 이미지 통신입니다. 네, 영상이죠. 영상인데 정지된 영상, 즉 이미지를 전달하는 통신이 있고 이것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팩스가 있고요. 영상 통신이다. 동영상을 전달하는 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TV 방송이라든지 영상 회의라든지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멀티미디어 통신이다. 멀티미디어의 여러 매체를 전달하는 통신입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원격 진로라든지 원격 회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달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걸 이제 세대별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과거 아주 옛날에는 자, 이게 한 몇 년도 정도 됐을까요? 1831년도에 전신기가 나왔다. 이걸 우리는 제1의 통신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모르스 들어보셨죠? 1843년에 모르스가 전신기를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1844년에 미국에서 워싱턴과 볼티모어 간의 최초의 유선에 의한 전기통신이 성공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1885년에 한성과 제물포 간의 최초로 유선 전신이 개통이 되었고 1910년에 월미도와 광제호 간의 최초의 무선 전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1의 통신은 전신기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제2의 통신은 전화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기는 이제 사람의 음성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가지고 멀리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모르스의 전신기가 있었죠. 모르스의 전신기. 모르스의 전신기는 전송하려고 하는 문자나 기호 등에 대한 정보를 인간의 손에 의해서 부호화해서 딴딴딴 뭐 이런 기호 있죠? 부호화해서 송출하는 데 비해서 전화기는 인간의 음성을 그대로 전기 신호의 강약으로 바꿔서 멀리 전송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의 음성,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3의 통신인 데이터 통신입니다. 제3의 통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제3의 통신이다. 그러면 제1통신과 제2통신은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정보 전송을 다뤘다면 제3의 통신은 기계와 컴퓨터, 기계와 사람 이런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을 하고 또 전송된 정보를 컴퓨터에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SAGE가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 공군에 의해서 구축된 반자동, 반공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기습 비행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기의 내습을 조기에 탐지해가지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적군이 쳐들어오나 계속 망을 봐야 되잖아요. 24시간.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탐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SABRE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데요. 미 항공회사가 좌석 예약과 회계 업무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분산된 공항과 또 1300여 개의 단말기, 뉴욕의 컴퓨터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좌석 예약, 항공기 운항 계획, 경영 정보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했고요. 자, 1968년도에 아파넷이 있습니다. 미 국방성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오늘날의 인터넷의 기원이 된 겁니다. 최초의 4대의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어느 한 대의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가 연결하고 연결해서 이제 민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로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선 통신을 이용한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이고 1970년도에 하와이 대학교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위성 통신에 대한 패킷 교환을 하는 알로하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쏙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의 전송을 담당하는 전송계와 데이터의 처리를 담당하는 데이터 처리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데이터 전송계는 정보의 이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고 단말 장치, 신호 변환 장치, 통신 회선,
통신 제어 장치로 구성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단말 장치를 DTE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통신 회선을 통해서 지나가야 되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 회선을 지나갈 수도 있고 디지털 통신 회선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회선을 지나갈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데이터가. 단말 장치에서 나온 데이터가 통신 회선을 지나갈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게 바로 DCE, 신호 변환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말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가 신호 변환 장치를 거쳐서 통신 회선을 거쳐서 나와요. 그러면 다시 컴퓨터에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다시 신호 변환 장치를 거치고 통신 제어 장치를 거쳐서 컴퓨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신호 변환 장치, 통신 회선, 신호 변환 장치 이 부분을 데이터 전송 회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말 장치부터 신호 변환 장치, 통신 회선, 통신 제어 장치 여기까지를 데이터 전송계다 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할 건데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통신 시스템의 어느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장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말장치는 우리가 DTE다라고 합니다. 단말장치는 이제 처음에 사용자의 접속점에 위치를 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보내는 기능을 하는 입출력 장치입니다. 처리 능력에 따라서 비지능 단말장치와 지능 단말장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지능 단말장치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하지 못하고 옛날의 단말기가 되는 거죠.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제 본체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단말기 부분만 있고 아주 옛날에 은행 창구 같은 데서 이제 모니터만 있고 본체는 이제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서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과거의 종래의 단말 장치고 지능이 없기 때문에 더미터미널이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다, 출력이다 라는 것만 구성이 되어 있고 단독으로는 작업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선으로 이제 연결된 호스트가 있습니다. 호스트에서 모든 처리를 의존을 하는 그런 단말 장치가 되고요. 자, 지능 단말 장치는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하드웨어가 내장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말 장치로서 인텔리전트 단말 장치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에 통신 기능을 부여한 것을 포함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분산 처리가 뭐였어요? 일 하나가 주어지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을 분산 처리라고 하죠. 다음은 신호 변환 장치입니다. DCE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선을 건너갈 건지에 따라서 그 통신 회선에 적합한 다른 형태의 신호로 변경을 하고 또 통신 회선에 들어온 신호를 원래의 신호로 변화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화기, 변복저기, DSU, 코덱 이런 것들이 있고 통신 회선의 끝에서 신호를 변환해주고 또 원래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선의 끝에 있다 해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모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 회선을 거치기 위해서 신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바꿔주고 자, 다시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로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고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꿨다, 데이터를 변조했다 라고 하고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복조다 라고 합니다. 변조를 우리가 영어로 모듈레이션, 변조한다, 모듈레이션, 복조를 디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변조와 복조 장치다 해서 모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복조기다. 앞에서 두 글자, 뒤에서 세 글자를 따가지고 모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변복조 기능, 변복조 기능이 무슨 기능이었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응답 기능이 있습니다. 연결 요청 신호가 수신이 되면 자동으로 응답하는 기술이고요. 기능이고요. 반복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수신기에 응답이 없으면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해서 호출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자, 자동 속도 조절 기능입니다. 상대방의 통신 속도를 감지해가지고 감지된 속도와 동일하게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모뎀 시험 기능입니다. 모뎀 자체에 내장된 오류 검출 회로를 통해 가지고 모뎀이 정상적인지 라는 것을 시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호 변환 장치 중에서 코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덱은요, 어떤 거냐면, 자, 아날로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목소리를 컴퓨터한테 녹음을 할 때 여러분 목소리는 아날로그죠. 근데 그게 컴퓨터에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요? 디지털 형태로 변환이 되고 다시 우리가 들을 때는 아날로그로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코덱이다 라고 합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다시 아날로그로 만드는 것이다. 자, DSU가 있습니다. DSU는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다시 디지털 정보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0과 1이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0과 1이다. 부호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극성 신호다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와져요. 그래서 양극성 신호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DSU는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표를 채울 수 있겠죠. 모뎀이다 라고 하면 신호 변환 형태는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디지털을 아날로그 다시 디지털로 만드는 거다.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다시 아날로그로 만드는 것이다. DSU는 디지털을 디지털로 다시 디지털로 만드는 것이다. 자, 통신 회선의 상태는 가운데 거죠. 모뎀은 아날로그 회선을 지나가고 코덱은 디지털 회선을 지나가고 DSU는 디지털 회선을 지나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 통신 회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회선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유선이 있습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거죠.
유선에는 이중 나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이 있고요.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 회선에는 라디오파, 지상 마이크로파, 위성통신, 이동통신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유선 회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더 잘 기억해 주면 되고요. 유선 회선이다 그러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이렇게 회선을 통해서 연결된 거죠. 즉 물리적인 전송로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자, 꼬임선이 있고 동축 케이블이 있고 광세무 케이블, 꼬임선이 이중 나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나선과 동축 케이블은 전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광 케이블은 이제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유선 매체는 매체별로 이 매체별로 전송 속도나 설치 비용 이런 것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려는 통신 환경에 맞도록 적합한 전송 매체를 선택을 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근거리 통신망,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망은 취급이 용이하고 또 비용이 저렴한 이중 나선, 꼬임선을 이용을 하고요. 또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아주 빠르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전송을 할 때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먼저 꼬임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위스트다라는 거죠. 자, 이 꼬임선이다 라는 것은 구리선 두 가닥씩 짝을 지어가지고 균일하게 꼬아가지고 여러 쌍의 구리선에 보호형 피복선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선을 이렇게 넣으면 되지 왜 비비 꼬았을까라는 거예요. 전기다 보니까 주변에 전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비비 꽂더니 그런 현상이 줄어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베베 꼬아서 만드는 것은 전자기 간접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이 꼬임선은 전송 속도가 느려요. 하지만 비용이 저렴해서 전화선이라든지 건물 내의 통신회선, 건물 내의 통신회선을 뭐라 그러나요? 랜이라고 하죠. 네,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자기 간섭을 차단하는 이런 피복하는 피복 방법에 따라서 UTP, FTP, STP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UTP는 단순히 케이블을 이렇게 나선 형태로 베베 꼰 거고요. 다음에 STP는 뭐냐면 이렇게 꽈요. 꽈고 나서 여기 자체로 피복이 돼요. 꼰 거 별로 피복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UTP 케이블도 있고 STP 케이블도 있고 꼬임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중 나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동축 케이블이에요. 동축 케이블은 이제 내부에 이렇게 단열 구리선이 있고 또 외부 도체가 있고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외부 도체 사이에는 절연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싸고 자 이렇게 싸고 이렇게 싸서 이제 보내는 건데 여러분이 케이블 TV 생각해 주면 돼요. 케이블 TV 바깥에서 우리 TV 올 때 케이블 TV 선이 올 때 굉장히 두껍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놓인 이 한 개의 내부 도체를 이렇게 절연체로 감싸고 또 외부 도체에 피복을 입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주파에서 수십 메가헤르츠의 고주파까지 전기 신호를 전송할 수가 있고 이런 동축 케이블은 장거리 통신망, 유선 TV, 케이블 TV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선보다는 더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것은 잡음에 강하고 또 넓은 주파수 범위를 허용하고 더 멀리까지 연결할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고품질의 신호가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신호의 감쇄 현상, 신호가 좀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마다 중계기를 설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광 케이블입니다. 광은 이제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결론은 보면은 여기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사진상으로 보면은 동축 케이블과 여기에 이제 크게 별로 차이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가늘어요. 0.1mm 정도예요. 여러분 1mm 생각나죠? 네, 그것의 10분의 1, 0.1mm 정도의 유리섬유예요. 유리. 네. 그래서 여러분이 랜선 있죠? 꼬임선 같은 경우는 가위로 자를 수 있어요. 그냥 뚝딱 하면 잘라지거든요. 피복도 손으로 벗길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광섬유 케이블은 물론 얘도 이제 피복을 벗길 수 있습니다만 이게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잔 유리가 벗길 때 이제 손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0.1mm 정도의 유리 섬유를 이 케이블 안에 여러 가닥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잡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 발생률도 낮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에서 선과 선만 이어주면은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좀 개념이 달라지죠. 가늘고 가볍고 도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전송 대역 폭이 굉장히 넓고 전송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해서 동축 케이블이나 꼬임선에 비해서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속의 데이터 전송, 또 멀리까지 원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점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호가 줄어들 때 리피터를 설치한다라고 그랬죠. 그 리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간격이 더 넓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설치 비용은 비싸지만 리피터의 소요가 일단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또 대용량 전송도 가능하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은 코아, 그 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클레딩, 또 그걸 또 감싸고 있는 재킷,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이 코어 부분이 빛이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감싸고 있는 부분이 이제 클레딩이고 코어의 빛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다음에 재킷입니다. 습기나 이런 거 위험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되는 것이다라는 거죠.